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공무원 영어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교재는 포텐 지용은 영어 문법편 요걸 중심으로 공부를 할 거고요. 오늘 지금 첫 시간이기 때문에 공무원 영어에 대해서 전반적인 소개를 해드리고 어떻게 여러분이 계획을 짜고 준비하면 좋을지 안내해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공무원 영어 시험 문제 몇 문제예요? 전체가 20문제. 이거 몇 분 안에 풀어야 되죠? 20분 안에 사실 풀 수 없어요. 외계인이 아닌 이상 풀 수 없어요. 그러면 몇 분 잡으면 좋을까요? 사람마다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나 진짜 영어 정말 못해. 하지만 다른 과목은 잘할 수 있어. 하는 분들. 최대 40분까지 잡으시면 돼요. 최대 40분. 자, 조건이 있었죠. 이 말은 뭘 잘하는 거예요? 한국사 다 맞을 수 있어. 국어 한 개 정도 틀리고 다 맞을 수 있어. 이런 분들. 하지만 나는 영어가 내 발목을 잡아 하시는 분들은 최대 40분이고요. 보통은 30분에서 35분 정도 컷하시면 돼요. 그런데 20문제를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끝낼 수 있다는 거는 그거를 한 글자 한 글자 해석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여러분 최고의 단점이 뭐냐면 이렇게 강조를 하면 아무 생각도 없이 얘랑 짝이니까 이게 답이죠? 뭐 이렇게 하면 틀릴 수가 있어요. 해석을 안 한다라는 거는 문법은 사실 해석을 좀 더 많이 해보셔야 되고요. 독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요령, 기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최소한의 해석은 해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해석을 하고 어떤 부분은 안 하는지 그런 거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35분을 목표로 잡고 개인차를 조금씩 두면 되실 것 같아요. 20문제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게 어떤 유형이에요? 독해, 맞아요. 독해가 10개 전후가 돼요. 어떤 때는 9개, 어떤 때는 11개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독해가 10개가 있고 그 다음 나머지 뭐 있어요? 생활영어 2개, 그리고 문법 4개, 그리고 뭐가 있어요? 정말 끔찍한 어휘. 어휘가 4개에서 약간 한두 개 정도는 바뀔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틀은 이렇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거꾸로 보도록 할게요. 어휘가 4개예요. 근데 이거 다 맞출 수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이 3년 이상 준비하신다면 다 맞출 수 있어요. 3년 이상. 근데 끔찍하잖아. 3년을 뭘, 그죠? 그 말은 뭐냐면 이 어휘는 준비한 사람은 다 맞출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단 서울시 제외. 서울시는 3년 준비해도 모르는 거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휘풀이 10만 개 중에서 나오기 때문에. 못해.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 어휘에서 적어도 절반, 2개 이상은 맞춰주셔야 되는데 맞추는 방법은 뭐냐면 대부분 7, 80%는 지금까지 나왔던 어휘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어휘 어떻게 준비하셔야 돼요? 기출문제. 3만 단어, 10만 단어 외우실 필요 없고요. 기출문제 기본으로 암기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게 공무원 어휘가 사실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거의 편입 어휘 수준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중학교, 고등학교 영어 공부 너무 옛날에 했어 라거나 고등학교 때 영어를 좀 놨어요 하시는 분은 의외로 쉬운 단어가 나오면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출 어휘를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번 달하고 다음 달에는 중고등학교 어휘 목록 같은 거 보면 많이 있거든요. 그 눈으로 팍 보면서 혹시 이 중에 모르는 단어 있으면 얼른 다시 한번 점검해 두는 그런 센스 필요하실 거예요. 중고등학교 어휘가 보통 7,000개 정도 잡거든요. 근데 그게 7,000개? 하루에 100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여러분이 아는 단어도 많이 있을 것이고 뒤에 단어가 뭐 에이블이 붙으면 형용사가 돼요. 뭐 Y로 끝나면 명사거나 부사예요. 이런 식으로 겹치는 단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7,000개지만 여러분이 2개월에서 최대한 4개월 정도 안에 끝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기본 어휘 먼저 끝내시고 그 다음에 기출 어휘를 준비하면 이 4개 중에서 적어도 2개에서 3개는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실제 시험 보실 때 여기서 2개 틀린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못 본 경우. 그래서 2개 정도 맞추고 2개 틀린다. 그 다음에 문법 4개잖아요. 문법 4개밖에 안 되는데 여러 달을 이 두꺼운 영문법 책을 공부해야 합니까? 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4개지만 사실상은 4개가 아니라 다른 토익이나 다른 영어 문제를 친다면 사실은 16개나 마찬가지예요. 기출문제 받겠지만 동그라미 1, 2, 3, 4번 그냥 통 문장이야. 어디 밑줄이라도 그어져 있으면 괜찮아요. 그 부분 보면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문장 전체를 보면서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여러분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순수하게 문법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영작이라고 해서 우리말이 그대로 영어로 잘 바뀌어 있는가. 사실 그것도 문법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개지만 보기 4개를 각각으로 봐서 16개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문법이 되어 있어야 뭐가 가능하죠? 독해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법이 기본이 되는 거기 때문에 4개 나 그냥 버리겠어 이거 안 돼요. 수능 때는 가능하죠. 문법이 1개인가 2개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버려 이게 가능하지만 우리 공시에서 이거 버리면 미안하지만 폭망이라고 하는 거 있죠. 자, 문법은 조금 공부하면 이 조금이란 말은 한두 달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6개월 정도. 6개월 정도 공부하시면 이 4개에서 3개 정도는 맞추실 수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6개월. 아니 길어. 엄청 길지만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원리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암기 구문하고 그 다음에 이 어휘랑 만나서 단어가 바뀔 때 뜻이 달라질 때 적용하는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6개월 잡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에 나 정말 단어 너무 모르겠어 이러면은 이 기간이 조금 늘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6개월 안에 4개에서 3개는 맞출 수 있고 그 나머지 하나는 뭐냐면 아주 가끔 시험에 미쳐가지고 아니 도대체 이런 것까지 알아야 돼? 더 이상 쓰지 않는 문법이라든지 어디 구석에 처박혀 있는 이상한 문법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나머지 한 문제도요. 보기 3개에서 정답이 주로 명확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이 3개가 아니니까 얘가 답인가 봐 이렇게 감으로 거의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법 4개 조금 연습해 주시면 4개 다 맞출 수 있고 좀 그래 그러면 한 문제 틀릴 수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 몇 문제 틀리는 거예요? 3개 틀리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생활 영어는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푸시는 거예요. 생활영어에서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틀리냐면 여러분이 너무 착해. 공시생분들이 보면 보통 사회에 반항을 안 하고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살아오신 분이 많아요. 아니면 반항을 해왔지만 이제는 순종도 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분이 많아서 이 생활영어는 주로 뭐냐면 상대방이 이렇게 말했어. 그럼 너는 뭐라고 말할래? 이걸 고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왠지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고 왠지 저렇게 말해도 될 것 같고 이렇게 마음이 너무 넓은 분이 많아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시험 문제 푸는 거기 때문에 근거를 찾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거밖에 안 돼. 그러니까 뒤에 이렇게 말했잖아 라고 해서 착하게 풀어주는 거 아니라 정말 강하고 단호하게 문제를 푸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난이도는 토익에서 듣기 난이도 정도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 그 독해 들어가기 전에 가볍게 주고받는 대화 있잖아요. 뭐 방향을 물어본다거나 가격을 물어본다거나 정말 말 그대로 생활영어. 그래서 여기서는 가볍게 여러분이 2개 맞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독해 10개가 있는데 10개 중에서 사실 8개에서 9개는 거의 그냥 맞추시는 거예요. 그러면 1개에서 2개가 어렵거나 틀리는 거죠. 그럼 다 더해보세요. 몇 개 정도 틀리는 거예요? 4개에서 5개. 즉 75에서 80점 정도면 무난하게 되실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독해 10개에서 8개, 9개 어떻게 맞춰? 인데 일단 우리 시험에서 독해는 영어 전공자 뽑는 거 아니잖아요. 공무원 뽑는 거잖아요. 자, 공무원이 가져야 되는 자질 중에 가장 중요한 자질이 뭐예요? 성실 맞아요. 성실 좋습니다. 그럼 성실을 여기 설명해 볼게. 갖다 끼워 맞추는 거긴 하지만 자, 성실하다는 말은 여러분 마음대로 일 처리해요? 아니면 정해진 법규대로 처리해요? 정해진 법규, 프로토콜대로 처리를 하시잖아요. 그럼 그 프로토콜을 여러분이 잘 숙지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 시험 문제가 사실 그거 판단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단어 제대로 외웠는가? 문법 제대로 암기하고 있는가? 그게 규율이잖아요. 그래서 독해 문제지만 사실은 이 어휘처럼 어휘 능력을 가지고 답을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다른 시험에 비해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동그라미 1, 2, 3, 4번 있잖아요. 그럼 얼른 읽어요. 얼른 읽고서 이거랑 비슷한 단어가 본문에 있으면 또는 반대되는 단어가 본문에 있으면 그 부분만 자세히 읽어서 답을 맞추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어휘가 여러분의 목을 조르는 것처럼 숨 막힐 거예요. 아침 단어 테스트 해요? 짜증나죠? 짜증나지 마시고 이게 나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거야 이러면서 기뻐하며 외워주시면 이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독해에서 가장 기본은 조금 슬프게도 어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국어 문제 풀잖아요. 국어 문제 중에서 비문학 지문 앞으로 배우실 거예요. 처음 오신 분들은. 일반적으로 그냥 국어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영어 문제는 정말 쉽게 풀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국어 문제는 막 생각을 해서 풀어야 돼요. 근데 영어에 나오는 독해 문제는 생각, 추론, 뭐 깊은 탐구 다 필요 없어. 본문에서 나오는 표현을 단어 정도만 바꿔서 하시면 돼요.
아주 가끔 생각하는 문제가 한 문제 정도 나올 때가 있어요.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에게도 어렵지만 대부분 수험생에 다 어렵기 때문에 그냥 다 틀려요. 괜찮아. 아시겠어요? 올해 서울시 문제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어려웠습니다. 네. 어려워서 70점대 맞고 막 슬피 울던 분이 합격해서 갔어요. 왜? 자기만 어려운가요? 아니요. 남들도 다 어렵거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렵다고 쫄지 마시고 내가 어려우면 남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올해 어려웠어 슬퍼할 필요 없고 꾸준히 준비하시면 합격하실 수 있으세요. 자, 기본은 뭐라고요? 독해에서 어휘 기본이에요. 그다음에 독해 유형별로 접근하는 방식이 있어요. 독해 문제에서 생각할 수 있는 유형 뭐가 있냐면 영어에서는 generalize, 일반화시키는 문제라고 표현을 해요. 일반화시키기는 뭐냐면 글 전체를 읽고 전반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죠. 제목을 찾는다거나 주제를 찾는다거나 약간 변형이 되면 어조를 물어보는 거, 뭐 기쁘니 슬프니 웃기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는 글의 목적, 왜 이 글을 썼을까? 이 정도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화 또는 뭐 주제, 제목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하는데 그런 문제를 푸실 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미 이제 영어 문제 조금 풀어보신 분들은 원리를 다 알아. 자, 지문이 이렇게 있어요. 어떻게 접근하셔야 돼요? 지문 있고 1, 2, 3, 4 있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기부터 드립다 읽는다? 절대 아니죠. 어디부터 읽어야 돼요? 여기 먼저 읽어야 돼요. 밑에를 읽고서 위에를 봐야 돼요. 왜 그래요? 여기서부터 읽어가면 가장 큰 단점이 답이 항상 두 개 중에 하나인 것 같아. 아시겠어요? 쭉 읽어가면 얘도 답 같은데 왠지 얘도 버리기 아까워. 근데 답을 맞춰보면 버리기 아까웠던 걔가 답이래. 이런 경우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아니라면 여러분 언어 능력이 뛰어난 거고. 그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뇌가 순수하지 않잖아. 이미 너무 많은 게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읽으면서 여러분이 머릿속에 어떤 경향성이 생겨요. 글을 객관적으로 읽지 못하고 여러분의 경험에 비춰서 나름대로 뭐 한다? 글을 해석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말하는 여러분의 생각이 답변 속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보기를 먼저 보는 거예요, 먼저. 이걸 보고 이거 중에 하나가 답이어야 돼. 그러면 본문에서 어떤 게 이거랑 가장 적합할까?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연습하실 때는 여기 보지 마시고 이거를 보고 여러분이 만약에 글을 쓴다. 이게 제목이나 주제야? 그렇다면 어떤 내용의 본문을 쓸까를 상상하는 연습을 지금 단계에서 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거를 읽고 요약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오답이 나와요. 어떻게? 이게 만약에 제목이나 주제라면 그리고 여러분이 글을 쓴다면 어떤 글을 쓸까? 이걸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어요? 그렇게 훈련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본문에 갔을 때 이렇게 읽어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읽어가야 돼요. 왜? 자, 글을 쓸 때 중요한 말 앞에서 해요? 뒤에서 해요? 중간에서 해요? 앞뒤에서 해요? 자기 마음이죠? 자기 마음인데 자기 마음인데 가장 많이 쓰는 스타일이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결론은 여기서 쓰는 거예요. 앞에서는 뭐 할까요? 관심을 끄는 거죠. 관심. 앞에서 관심을 왜 끌어요? 내 말 좀 들어봐. 이거 궁금하지 않아? 막 이러면서. 사람들은 요즘 초록색 옷이 유행이래. 너 초록색 입어봤어? 막 이러면서 관심 끄는 거야. 근데 하지만 초록색을 많이 보면 어지러워진대. 막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앞에서 관심을 끌었던 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아니죠. 그래서 읽어가면서 뭐해?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역접을 두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를 자세히 보는 게 아니라 뭐부터? 마지막. 그러므로, 그래서, 따라서,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뒤에 보통 요약이 다시 한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밑에를 먼저 보는 거예요. 밑에를 먼저 보는데 잘 모르겠어. 그러면 그 다음에 얼른 앞에를 봐서 뭐에 관한 얘기였을까라고 정리. 근데 뒤에 보고 앞에 보는데 답을 모르겠어. 그럼 얼른 눈으로 역접, 그러나, 하지만 요걸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 제일 아래 본다, 그 다음에 위로 가서 살짝 내려온다.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는 거죠. 이거를 앞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주어, 동사, 목적어 찾고 해석하고 이러면 절대로 시간 내에 문제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렇게 풀리고요. 그 다음에 가끔씩 이렇게 짧은 지문이 있어요. 짧은 지문이 정말 열받아.
해석을 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알 듯 말 듯 단어가 막 어려운 건 아닌데 뭔가 와닿지는 않고 그런 게 많아요. 그럴 때는 대부분 동사가 비동사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럼 비동사가 가진 성격을 이해하면 돼요. 비동사의 뜻이 뭐죠? 비동사의 뜻? 있다도 돼요. 1형식은 있다, 2형식은 이다. 이다를 조금 더 학문적으로 설명하면 그런 상태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태다라는 거는 어떤 사물의 특성을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 글은 뭐에 관한 거예요? 그것의 정의, 내용 설명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짧은 글인데 만약에 비동사가 주로 들어갔어 그러면 뭐뭐에 대한 정의를 뜻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짧을수록 꼼꼼히 읽고요. 길수록 문제풀이 요령을 가지고 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유형인 일반화 문제고 이게 보통은 한 2개 정도 제시가 됩니다. 다음 두 번째 빈칸 채우는 문제가 나와요. 자, 빈칸은 사실 물어보는 게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근데 빈칸이 중간에 이렇게 띵띵 껴있어요. 그러면 고맙다 이렇게 하고 문제 푸시는 거예요. 왜 고마울까요? 중간에 껴있는 경우 길이가 이렇게 막 길어요. 다 읽을 필요 있다 없다?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거의 빈칸이 있는 문제거나 문장, 빈칸이 있는 문장 또는 그 앞에 문장, 뒤에 문장 다 나와. 즉 전체 흐름을 알 필요 없이 그 부분에 들어갈 것만 제대로 읽어라 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고 중간에 껴있는 빈칸은 괜찮아. 근데 빈칸 중에서 앞에 길게, 뒤에 길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얘는 뭘 물어볼까요? 주제를 물어보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오히려 조금 더 많이 읽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빈칸에 뭐도 물어볼 수 있냐면 어휘 문제가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어휘 역시나 중요한 부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장 어려워하는 건데 순서 문제예요. 순서 문제는 전체 글에서 어울리지 않는 거 하나 빼 이럴 수도 있고요. 이 문장 어디 넣을래 이럴 수도 있고 문단의 순서를 막 섞어. 그리고서 어떤 순서로 배열하면 좋을까 이렇게 세 가지로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 유형 전부 다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배열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근거를 먼저 찾으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이 역시나 해석해서 풀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너무 착하기 때문에 왠지 여기 들어가도 말이 되고 왠지 여기 들어가도 말이 되고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에 신경 써서 봐야 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on과 the의 차이. 뭐가 먼저 와야 돼요? 이게 먼저 와야 돼. 그냥 막연한 하나를 얘기했고 더가 오면 아까 말한 그거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글 안에서 먼저 힌트를 찾고 그리고 넣을까 뺄까 순서를 이렇게 할까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되면 그때 읽어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서 문제가 사실은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릴 수가 있고 실제로 보면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세요. 이 주제 문제는 생각보다 쉬워요. 수능보다 확 쉬워요. 그런데 이 순서 문제는 여러분이 이제 어휘 능력도 있어야 되고 이게 의미하는 게 뭐지? 저게 의미하는 게 뭐지? 이렇게 막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순서 문제가 나오면은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는 그런 스타일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훈련을 굉장히 좀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true, false 문제예요. 일치하는 거, 일치하지 않는 거. 그랬죠? 예전에는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거는 뭘 물어볼 수 있어요? 일치하는 거랑 일치하지 않는 거에서 여러분 EBS 수능 특강 이런 걸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거 하면 안 돼요. 왜? 수능 특강에서는 추론을 하라 그래요. 추론. 근데 우리는 추론 아니에요. 그냥 본문에 있는 거 단어 바뀌어서 제시된 거 그냥 고르면 되는 거예요. 즉 수능이 우리보다 난이도가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추론까지 가지 않고요. 그냥 대부분 어휘 실력으로 그리고 아주 가끔 좀 특이한 영문법 사항들 있잖아요. 그게 들어가서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거, 일치하지 않는 것을 물어보는데 이때도 역시나 보기 1, 2, 3, 4번 꼼꼼하게 보시고 본문에 가서 그거랑 비슷한 단어, 반대되는 단어 거기만 자세히 읽으시면 얘도 금방 해결할 수 있어요. 이건 아주 시간 줄이기 좋은 문제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10문제 중에서요. 이걸 해석해서 풀려 그러면 다시 얘기하지만 어렵다 그랬어요. 왜냐면 지문 중에 2개 정도는 신문, 뉴스 기사 이런 거에서 뽑아온 지문이에요. 당연히 어렵죠. 못 읽어. 그런데 해석이 안 돼도 답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1개 틀리거나 많으면 2개 틀린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가능하려면 뭐 하셔야 돼요? 문제풀이 연습도 많이 해야 되지만 그보다 앞서서 여러분이 어휘가 탄탄하게 받침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매일 아침 힘든 단어 공부하고 계시지만, 여러분 몇 개씩 해요? 50개? 100개? 200개? 는 아니고 20개? 네, 아주 가볍게 가는군요. 네, 뭐 공부량을 사실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는데 보통 노량진에서는 하루에 100개에서 200개 정도를 외우거든요. 근데 순수하게 새로운 거 100개, 200개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10대 없죠? 아, 그래요. 저 브레인을 이제 부러워하게 될 거예요. 왜냐면 저 브레인은 한 번만 들어도 딱 각인이 돼. 근데 우리 보통 20대, 30대시죠? 40대 넘는 것 같아, 얼굴 보니까. 다 저보다 어리신 것 같아요. 자, 그게 무슨 차이냐면, 우리가 10대 이전에는 뇌가 열려 있어요. 그래서 들으면 언어의 구조를 자동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뇌에 있어요. 그런데 이게 10대는 그래도 살아있어요. 그냥 언어적 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0대 후반이 되고 20대 초중반이 되면 그 언어를 습득하는 뇌의 기능이 닫혀버려요. 아, 슬퍼, 근데. 그래서 그때는 언어로 익히면 안 돼요. 언어를 뭘로? 설명해서, 이해를 해서, 논리적으로 익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문법의 틀을 머릿속에 탁탁탁탁 이렇게 세워가야 돼요. 그래서 약간 생각하면서 말해야 돼. 요즘 중고등학교는 너 입에서 나온 대로 뱉어봐. 그냥 흘러나오게 해.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맞아요, 그 나이 때는. 근데 우리는 이미 슬프지만 그 나이가 지났어. 그래서 구조를 먼저 잡고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영어 실력이 늘고 싶어? 그럼 이걸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서 연습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20대 중반이 넘어서잖아요. 그럼 성인의 뇌라 그래요. 더 이상 미안하지만 내가 변하지를 않아. 새로운 거 집어넣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20대 중반 이후의 뇌는 신지식을 넣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평균 16번의 암기가 필요하다. 놀랬어요? 네. 저거는 이제 긴장을 좀 하지 않은 상태겠죠. 일반적으로 어떤 단어를 익히기 위해서는 16번 까먹고 외우고. 그러면 1월 1일 날 공부한 거 언제 외울 수 있다? 1월 16일이나 17일 날 돼야 머릿속에 들어간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저도 느껴요. 제가 필기해놓은 거 보고 내가 이런 거 써놨었네? 이게 뭐지? 막 이 단계가 왔거든요. 여러분 단어 외우실 때 오늘 내가 이거 외웠고 내일 다음 단어, 그 다음 단어 이렇게 쭉쭉 나가는 게 아니라 15일, 16일, 7일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보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단어 볼 때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근데 갈수록 그 시간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아시겠어요? 갈수록 그 시간이 줄어들어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지방에 있는 대학을 진학을 했어요. 그리고는 얘가 이제 남자애거든요. 공무원이 되고 싶었는데 뭐 했냐면 지적공사에, 지금 이름이 바뀌었는데 지적공사에 들어가고 싶다는 꿈을 가졌어요. 근데 얘는 공부 좀 안 좋아하는 애예요. 열심히 뛰어노는 그런 아이거든요. 근데 얘가 1년 안에 합격해서 간 거예요. 그 해에 간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어떻게 된 거야? 막 그랬더니 원래 영어를 정말 못했대요. 영어를 못해서 영어 두꺼운 책을 사서 봤대요. 처음에는 파란색으로 모르는 걸 체크하고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체크, 이런 식으로 했대요. 색깔별로. 그래서 5번을 봤는데 처음에는 전부 다 밑줄을 그었대요. 자기가 다 몰라가지고. 근데 두 번째 볼 때는 그 밑줄의 양이 줄었대. 세 번째 더 줄었대.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만약에 저더러 이걸 보라 그러면 저 한 2-3시간 안에 글자 읽는 속도가 필요하니까 2-3시간 안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쵸? 여러분도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는 5회독을 해야지. 안 돼. 그런 마인드로 접근하잖아요. 시간만 늘어나요. 한 번에 끝낼 거야. 원샷 원킬 할 거야. 해놓고 최선을 다해. 그리고 나중에 뭐 하는 거예요? 또 공부하고. 근데 또 할 때도 어떻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5번을 하든 3번을 하든 여러분 이제 미안하지만 이 뇌의 능력의 차이, 어떤 사람은 이해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암기를 잘하는 거니까. 그죠? 근데 보통 5번을 본다고 말하죠. 이해를 잘하는 사람은 암기가 안 돼서고 암기를 잘하는 사람은 이해, 적용이 안 돼서 또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기는 여러 번을 보지만 한 번 볼 때 그때 항상 뭘 한다? 최선을 다하시는 거고 단어를 포함해서 몇 번? 16번. 그래서 수업할 때도 제가 이렇게 수업하다 보면 약간 흥분을 해. 아니 왜 이걸 모르는 거지? 막 이렇게 흥분을 하는데 사실 16번까지 참아주진 못하고요. 한 7, 8번까지는 이렇게 차분하게 말씀을 드리다가 그게 넘어가면 이제 광분을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 풀이 때 저의 광분을 느끼면서. 근데 그렇게 약간 제 감정을 표현하는 이유도 외우라고. 여러분 이제 부끄러워지고 얼굴 빨개지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 순간 각성이 일어나요, 뇌에서. 호르몬이 팍 분비되면서 그 순간의 느낌과 기억을 뇌에 새기게 돼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가끔 소리를 지르거나 가끔 미친 여자 아니야? 막 이럴 때 있어요. 근데 그거 왜 그렇게 흥분을 한다? 암기하라고.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조금 창피하거나 무안하더라도 그 순간 뭐가 되는 거다? 여러분 거가 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단어는 자꾸자꾸 반복해서 외워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책으로 들어가 볼 건데요. 제가 잠시 칠판을 지울게요. 우리 교재 2페이지 한번 볼까요? 교재 2페이지에 보면 품사의 이해 이렇게 돼 있어요. 품사의 이해, 그죠? 자, 영어 공부에 관심 단 한 번이라도 가졌으면 영어의 품사 몇 개? 첫날부터 물어봐. 네. 8품사가 있다 그래요. 근데 8개 다 아실 필요는 없고 7개 정도 알면 되는데 그거 여기서 지금 명사는 뭐고요. 막 형용사는 뭐고 이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우리 책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 이 정도만 이해하세요. 그 다음 여기까지 이해해보세요. 이렇게 단계를 높여가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접근을 할 건데요. 자, 품사라는 거의 단어 뜻은 좀 알면 좋겠어요. 우리 영어 단어가 있잖아요. 막 필기 안 해도 괜찮아. 그냥 듣고 그렇구나 이래도 괜찮아요. 자, 우리 영어 단어 쉬운 거 뭐 있을까요? 학생 해보죠. 여러분 학생이니까. 공무원 어려워. civil servant 어려워. 자, 학생이 뭐예요? 자, 이거예요. 발음은 어떻게 하죠? student 이렇게 하지 않죠? 맞아요. student. 두 박자로 발음하잖아요. student. 사실 중고등학교 때 영어가 되게 재밌는 거거든요. 왜? 막 발음하면서 배우잖아. 저희는 박수 치면서 배웠어요. student. 이렇게. 근데 우리 공무원은 사실 발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해?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뭐 아셔야 돼요? 가산명사. 가산명사. 그래서 여러분은 student 저 단어 하나만 쓰면 절대 안 돼. 이런 게 머릿속에 막 떠올라야 돼요. 셀 수 있는 명사니까 저렇게 제시하면 안 되고 앞에 뭐 있어야 돼요? A student 또는 the student 또는 student 막 이렇게. 아시겠죠? 그런 게 떠올라야 돼요. 자, 그거는 공부를 했을 때 얘기고, 자, 일단 student라는 단어를 보면 이 단어가 가진 성질이 있어요. 자, 아까 공무원 준비하신 분은 뭐가 떠오른다 그랬죠? 4글자? 가산명사. 이거 중에서 뒤에 제가 했던 말 중에 명사라는 단어. 이게 뭐냐면 품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즉 다시 설명하면 단어가 원래 가진 성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어가 가진 성질. 근데 그 성질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학생 이거죠. 이다 학생이다 예요? 아니죠. 자, 이거 읽어볼까요? beautiful 그죠? beautiful이에요. 예쁘다 예요? 그럼 예쁜이죠. 예쁜. 공부하신 분은 형용사 이렇게. 그게 왜냐하면 품사에 따라서 얘가 문장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명사는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 막 이런 거. 형용사는 명사, 수식 또는 보어 자리. 막 이런 거. 이게 지금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머릿속에 들어가려면 단어가 원래 가진 성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 품사라고 하고 그거의 종류에 8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단어의 원래 성질.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책에서 첫 번째 줄에 팔품사 이렇게 되죠. 팔품사, 정말 팔품사를 공부해야만 하는 것인가? 결국은 알게 되실 거예요. 결국은. 근데 8개 중에 공부할 필요 없는 하나 뭐냐? 감탄사예요. oops, wow, alas 이런 거 공부할 필요 전혀 없으십니다. 자, 그럼 팔품사가 밑에 조금 진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진한 것 중에 특히 더 진하게 된 게 있죠. 뭐가 있어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이번 달의 목적은 이렇게 진한 글씨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는 게 목적인데요. 자, 다시 칠판 보시면 돼요. 요건 영어 단어잖아요. 단어가 가진 특성을 뭐라고 한다? 품사라고 한다 그랬어요. 명사도 되고 동사, 형용사, 부사 이런 게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품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문장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영어 문장. 우리가 어떤 거를 문장이라고 말을 해요? 문장. 주어, 동사. 그래, 맞아요. 어렵게, 맞아. 문장을 시작하려면 항상 대문자로 시작한다요. 주어, 동사 수준도 아니죠? 일단 시작은 뭐로 한다? 대문자. 끝날 때는 뭐로 한다? 마침표, 느낌표, 물음표. 그죠? 모양상 대문자로 시작해서 마침표, 느낌표, 물음표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구조적으로 보자면, 이걸 아주 단순화시켜서 한국어로 표현했을 때 문장이 되려면 서술어가 있어야 돼요. 서술어. 국어 기억을 약간 떠올려보세요. 서술어가 뭐예요? 쉽게 표현할게요. 저는 언어학 전공은 아니어서 사실 문학 전공이에요. 그래서 약간 좀 딸릴 수도 있어요. 저는 영문학 전공이거든요. 어학 전공 아닙니다. 영어 교육도 아니고요. 교육은 테스트로 자격증을 땄어요. 문학 전공이에요. 자, 그래서 조금 평이하게 설명할게요. 서술어를 쉽게 표현하면요. 뭐 상태나 동작 이것도 있고요. 다. 존댓말, 요, 의문, 니 이렇게 그죠? 마무리 지어주는 말을 서술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국어적인 개념을 떠올려서 동작과 상태를 표현한다 이거 필요 없어요. 그죠? 물론 동작, 동사, 상태, 동사 다 배우겠지만 서술어라고 하면 다라고 마무리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문장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다. 명령이면 라. 그죠? 서술어라는 개념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 구조적으로는 대문자에서 마침표, 느낌표, 물음표지만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술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 영어에서 서술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품사가 정해져 있어요. 하나 품사만 정해졌어. 그게 바로 뭐예요? 동사죠, 동사. 그죠? 그래서 우리 문장에서 막 성분 분석할 때 주어, 동사 막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그래서 문장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동사라고 말을 해요. 근데 사실 언어적으로 맞는 거는 동사가 아니라 서술어라고 해야 맞는 거죠. 근데 서술어 할 수 있는 품사는 하나밖에 없다 그랬어. 그게 뭐라고요? 동사. 근데 이러면 안 돼. 동사는 움직임을 표현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건 한국어에서 맞을걸요 아마? 네, 움직임을 표현한다. 이거는 한국어의 동사, 움직일 그거고요. 영어에서 동사는 뭐예요? 뭐로 끝나야 돼? 다로 끝나야 돼요. 그 다시 이거 예쁘다예요? 예쁜이잖아요. 쁜. 그쵸? 근데 얘는 동사가 아니에요. 얘를 가지고 문장에 서술어사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동사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공무원 시험 쉽게 나왔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뭐가 나오냐면 기본적인 동사의 쓰임을 물어봤을 때 문제가 쉬웠다. 기본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제 공부 좀 해보신 분들은 알아. 동사가 만만하지 않아. 공시 문법에 3개 정도의 산이 있어요. 첫 번째 산이 뭐냐면 동사, 형식별 동사 구분의 산이에요. 왜냐면 동사 목록을 두고 막 1형식 동사, 2형식 동사, 3형식 동사 정말 짜증나거든요. 근데 외우실 때 그냥 예를 들면 이 단어 다 알잖아요. 뜻이 뭐예요? 원하다. 그렇게 외우면 틀려요. 맞아요. 뭐뭐를 원하다. 이렇게 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시험 문제 풀 때 틀리지 않아. 왜? 뭐뭐를 원하다라고 말하죠? 얘는 뭐가 필요해요, 뒤에? 그죠? 원하는 대상, 뭐뭐를 요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전문 용어로 타동사, 막 이렇게 말을 해요. 만약에 이게 있어요. 뜻이 뭐예요? 가다죠. 어디에 가다예요? 그냥 가다예요? 가다죠. 뒤에. 바로 가고 싶은 목적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뜻이 좀 많지만 가다 하고 그 정도 수준에서 가다 수준에서 이 뜻이 뭐예요? 떠나다예요. 어디를 떠나다예요? 둘 다 맞아. 얘가 1형식이잖아요. 주어가 떠나다예요. 주어가 떠나다. 그 남자가 나를 떠나서 누가 떠나다. 근데 주어가 떠나다 뭐뭐를 누구누구를 어디를 이렇게 말할 때는 뒤에 뭐가 필요하다? 또 목적어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느꼈지만 단어가 쓰일 때 뒤에 목적어가 올까 안 올까 누가 결정해요? 이 단어가 결정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뜻에 따라서 목적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런 거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외우기에 방임하지 않을 거고요. 같이 외울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순서대로 많이 나오는 거는 별표 3개, 조금 나오는 거는 별표 하나, 잘 안 나오는 건 가로치고 조금 무시하고 나중에 시간 될 때 외우세요. 이렇게 난이도별로 여러분께 알려드릴 거예요. 형식별 동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자, 동사가 뭐뭐다예요. 다인데 그러면 뭐가 뭐뭐다, 뭐뭐는 뭐뭐다 해서 이 서술어의 주체가 되는 게 바로 주어죠.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뭐가 뭐뭐다, 뭐뭐는 뭐뭐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말할 때 나는 밥을 먹었다, 나는 양치를 했다, 나는 공부를 한다 이렇게 나는이라고 표현을 꼭 하나요? 잘 안 하죠.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문법을 공부할 때는 틀에 딱딱딱딱 맞아야 되기 때문에 명령문인 경우 해 이렇게 되잖아요. 명령문인 경우 주어가 보이지 않을 뿐 존재해야 돼요. 명령문에서는 주어가 뭐라고 생각하고 문제 풀면 될까요? you, no 이렇게. 명령문이면 보이지 않아도 you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외에는 주어가 반드시 없어도 돼요. 주어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문장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가 주어 그리고 뭐 동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어, 동사.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 페이지 가운데 좀 지난 글씨 보시면 문장의 형식 이렇게 된 게 있죠. 이게 기본 틀이에요. 눈으로 보세요. 주어가 있고 동사인데 뭐 자동사, 불완전 자동사, 타동사 뭐 잘 모르겠는 단어가 써 있죠. 근데 그냥 주어는 우리말로 그냥 은는이가 이렇게 생각하면 괜찮아요. 문장의 주체 어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러시면 되고 여기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다? 동사. 주어랑 동사의 짝꿍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주어랑 동사. 그리고 동사 뒤에 보면 어떤 거는 막 하나도 달려있고 어떤 건 2개 달려있고 막 뒤에 지저분하죠. 그거는 뭐가 결정한다? 동사에 따라서 결정을 한다. 이게 문장의 기본적인 5가지 형식이다.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할게요. 되셨어요? 자, 정리. 단어에는 뭐가 있어요? 단어에는 뭐가 있어요? 공부한 거 하나밖에 없어. 품사. 그죠? 단어에는 품사가 있고 품사에 따라서 문장 안에 위치가 결정돼요. 주어 자리일지 목적어 자리일지 뭐 동사 자리일지 이런 거. 그죠? 그게 되는 거고 문장의 기본 형식은 몇 가지? 5가지가 있다. 근데 절대 시험 문제에 5가지 뭐 이런 거 안 물어봐요. 그리고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문장이 5가지가 아니라 7가지다, 12가지다, 30 몇 가지다, 학자마다 달라. 근데 그거 논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이런 형태가 있구나라고 공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이 5형식 이외에도 추가되는 구문들이 많이 들어갈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1, 2, 3, 4번 있는데 볼게요. 1, 2, 3, 4번. 자, 첫 번째 보시면 품사 중에 명사, 여러분이 잘 알 것 같은 품사인 명사가 있어요. 명사 땡땡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지금 여기서 주어, 목적어, 보어의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 개념은 앞으로 좀 더 자세히 배울 텐데 명사 이러면 여러분 입에서 딱 튀어나오는 거 뭐? 주, 목, 보 이렇게 아시겠어요? 명사 이러면 뭐가 튀어나온다고요? 네. 주목보. 네. 명사가 문장 안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3개예요. 주어는 뭔지 알겠죠? 지금 했으니까, 살짝 했으니까. 주어, 그 다음에 목적어, 보어 이렇게 3가지. 주어, 목적어, 보어 3가지 역할을 한다. 동사 한번 읽어봐요. 동사 땡땡 시작. 이 행동이라는 말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행동이 아니라 상태를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옆에다 가르치시고 다. 다. 그 다음에 요, 까, 니, 라 이런 식으로 우리말의 서술어 역할을 해주는 거라고 여러분 나름 적어주세요. 행동뿐만이 아니라 상태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나, 까, 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 동사를 이미 아는 동사를 하더라도 을, 에게 이런 게 붙어있는지 안 붙어있는지 같이 점검하면서 외워주셔야 돼요. 이게 문법 용어로 얘기하면 자동사냐 타동사냐 구분을 이제는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것도 앞으로 공부 계속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형용사와 부사가 있는데 형용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형용사의 역할이 뭐냐면 명사 수식 또는 보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아직 이 말 잘 모를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 이미 감으로 충분히 알고 있어요. 자, 나는 예쁘다 해보실까요? 닭사스럽지만 나는 예쁘다.
안 나와요? 참은 안 나와? 자, 앞에다가 I am 하고 마침표 이렇게 찍어주면 되죠? I'm beautiful 그랬어요? 그럼 이걸 지역하면 나는 비동사 상태다. 예쁜. 이게 원리거든요. 나는 상태야. 뭔 상태? 예쁜 상태. 이게 영어식 접근 방법이에요. 근데 자, 여기 볼게요. 이거 아까 형용사 이렇게 했었잖아요. 얘가 뭘 설명 또는 수식하고 있어요? 주어, 나. 이 상태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를 보어. 주어를 보충해주는 말. 그래서 문법 용어로 보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소녀 해보세요. 소녀. girl. 예쁜 소녀. beautiful girl. 앞에? 그죠? 여기서 보면 소녀 했을 때 girl 하나만 말하면 맞아요? 틀려요? 안 되죠. 여러분 공시생이니까 a girl 또는 the girl 이렇게 줘야 맞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beautiful을 집어넣었어요. 그럼 무슨 소녀예요? 그죠? 예쁜 소녀. 명사를 뭐 한다? 수식한다. 이렇게 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형용사의 역할 두 가지예요. 뭐랑 뭐를 한다? 명사 수식 또는 보어 두 가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1분 남았으니까 부사 못하고 끝내겠다. 자, 보지 말고 말해봐요. 명사의 역할 세 가지. 주목보, 주목보. 동사는 뭐예요? 그래, 우리 이렇게 약속합시다. 동사 이러면 다 이럴게요. 라, 까, 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 알아서 생각하시고, 동사 그러면 동작 이러면 안 돼요. 동사는 뭐다? 다. 동사는 다. 그리고 형용사는 두 가지 역할을 해요. 뭐죠? 명사 수식. 또 하나는 보어. 요 정도. 네, 우리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